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고 어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행자의 개입은 되도록 적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쟁점들이 여러 개가 좀 있기 때문에요. 한 주제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놓고 여당 입장을 보면 징계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파괴다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먼저 발언권을 박주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 법무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진짜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개인적 성향을 조사해서 재판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든지 하는 것들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질서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형수 의원님. 예, 저희들은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 모두가 단지 의혹으로만 지금 감찰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또 감찰, 인사권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던 법무부의 검찰 주기 또는 총장 몰아내기의 일환이다. 그 마지막이 지금 의혹만으로 마지막 감찰권을 행사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의혹만으로 직무 집행정지를 내렸다고 박형수 의원은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만난 사실은 현재 부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징계 사유로 들었던 홍석현 씨와의 만남도 그렇지만 조선일보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당시에 나와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데 비춰보면 사건 관계인하고 회합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 관련돼서 최근에 언론에서 좀 의혹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 오늘 오후에 이제 법무부가 문자를 통해서 알림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특정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면서 행정처 16년도 무리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써놓은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당 검사가 작성한 문서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 해당 검사가 소명한 것처럼 들리는 풍문을 가지고 정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리스트라는 것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근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물증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두 가지 그 감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에 대한 그 감찰 내용을 보면은 만난 사실은 지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부적절한 만남이냐, 자 사건 관계인과의 만남이냐라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건 관계인이라는 것은 피의자나 고소인 등을 이제 사건 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JTBC가 변희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고소인인 것이죠. 그 JTBC의 그 홍석현 회장은 JTBC의 대주주일 뿐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대주주가 사건 관계인이라는 규정은 감찰 규정 검사 윤리 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감찰 그 만나면 안 되는 부적절한 대상이라면 주주는 또 해당 안 되겠습니까?
그 주주라고 해서 그 사건 관계인이라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판사 사찰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공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공판 검사는 전임 후임 공판 검사한테 여러 가지 사항들 인계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한 것도 인계하고 이 판사는 무죄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선고하신다든지 또는 이 판사는 재판 진행을 굉장히 길게 한다든지 뭐 짧게 한다 이런 내용을 씁니다. 특히 이렇게 울산시장 사건이나 또 그 양승태 대법관 사건, 뭐 여러 가지 중요 조국 사건 같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사검사는 그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판검사들이 그걸 알려주게 되는데 이 공판검사가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작성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업무 시간을 많이 뺏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검인 수사지원부서인 대검에서 일반적인 뭐 세평이라든지 인터넷에 찾아본 자료, 뭐 법조인 대관에 나오는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래서 전달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드리면요. 그 검사 윤리 강령을 보면은 이제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을 제한하는 범위는 사실 그거보다 더 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규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제한하는 사람은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접촉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석현 씨가 뭐 JTBC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충분히 접촉을 제한받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판사 관련된 그 사찰, 판사 관련된 정보 수집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해당 공판검사가 또는 공판을 관여하려고 참여하는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잘해보기 싶어서 아름아름 뭔가 알아봤다면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검에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해당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집한 증거 자체가 이 사람의 단순한 어떤 판결 성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뭐 취미, 또 심지어는 무리야기 법관에 해당됐는지 여부 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뭐 서핑이나 이런 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무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확보했던 자료를 활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대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 흔하지 않게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검을 압수수색했죠. 이 정도로 사안이 지금 심각하고 법원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사 윤리 강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검사 윤리 강령 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회사의 임원은 사건 관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홍석현 회장이 사건 관계인이라면은 그 회사의 JTBC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사건 관계인이 되면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규정이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판사 사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 소위 말하는 수사검사 직관 사건입니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공판 검사는 그 재판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 지원부서인 대검에서 작성해서 전달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법연구회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인터넷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터넷에 그 재판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만 썼다라는 거죠. 기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이거를 그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한번 제가 더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윤리 강령에서 사건 관계인을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거고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접촉을 제한하는 사람의 범위는 그거보다 더 넓습니다. 15조를 보시면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접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공판 유지에 필요한 정보냐, 공소 유지에 필요한 정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의 어떤 취향, 가족관계 또는 이 판사가 무리하게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가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아니 이 검사가 증거로서 공소를 유지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판사의 개인적인 취향과 가족관계를 가지고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판사의 성격을 이용해서 재판을 유리한 결과로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 밖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원행정처가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도 짧게 반박을 좀 예. 할게요. 그 기타 이해관계인이라는 범위를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은 검사나 판사는 모든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건 관계인과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네. 것입니다. 사건 예, 관계인과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돼 있죠.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인, 사건 관계인 자체가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소유지는 증거로 해야 당연합니다. 증거로 해야 되는데 재판의 진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넷에 나온 부분 또 법조인 대관 이런 데 나온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썼을 것이고요. 주요한 것은 재판 진행의 상황, 뭐 성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은 JTBC 태블릿 PC와도 좀 관련이 있어서요. 앞서 저희가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을 들면서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JTBC 고소 사건을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JTBC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정당한 그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그리고 또 촛불 민심의 훼손한 세력에 대해서 사법 처리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왜곡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JTBC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가지 사유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 않았다는 점도 지금 사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발언 관련돼서요. 저희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질문을 했었던 김도욱 간사님께서도 그런 대답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그리고 많은 언론이 뭐 이제 와서야 정치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보도하고는 있지만 심지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조차도 그 당시에는 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심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총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내 말이 오해되고 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적어도 이런 명확한 입장을 내놔서 그런 논란과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사실 국정감사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부터 언론과 인터뷰할 때 당부 쪽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총장이 검찰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선을 긋는 추가적인 발언을 내놔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평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 지난번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정확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요. 퇴임 후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향해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로 임용되시는 분들은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거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퇴임 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이게 흔한 말이거든요. 이거를 정치적인 발언이다. 또는
뭐 이게 나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자 국정감사장에서 뭐 법무부 국정감사장이라고 칩시다. 이때 검사나 검사장한테 앞으로 정치하실 겁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절대로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그 대답을 안 한다거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다 징계 청구하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많이 있죠. 그분들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정치하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한다. 그러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고 그 사람들 다 징계합니까? 감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후에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걸 하겠다 하지 않겠다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쪽에서 한쪽에서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면서 대답이나 그걸 강요한다라면 이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 안 한다를 예단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저는 민주주의 법치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언을 놓고 지금 뭐 해석은 다르신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발언이 직무정지의 사유가 되는지 좀 가까이 가서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라는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도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내놨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장이라는 분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수많은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언론 보도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 정치인들이 우리 대선 후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선 후보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검찰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총장으로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흐름에 명백한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의 전체의 어떤 움직임 또는 검찰 조직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은 안 보여줬죠. 그래서 사유가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한 거죠. 총장으로서 그럼 해야 될 만한 부분을 하지 못한 것 또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저는 문제 제기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방금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징계 사유가 된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징계나 형사처벌은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걸러진 증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심증만으로 그런 의혹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그런 언행이나 품행을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범죄를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시킨 분이 과연 누굽니까? 저는 이 1등 공신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또는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을 정치의 영역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정치적 중립선언을 안 하느냐? 본인의 입장 표명 안 하느냐? 끌어들여 놓고 입장 표명 안 한다고 또 나가라 그러고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렇고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또 이걸 놓고 누가 잘못을 한 것이냐 책임론을 놓고도 정치권은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론을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갈등이 오래되고 또 충돌하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제가 이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옛날처럼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소위 말하는 한 식구였다면
특별히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올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됐기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사실 그런 케이스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지목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스템보다는 다른 시스템, 그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건데, 이 과정에서 뭐 기존과 다른 여러 이제 이야기와 소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장관의 지휘는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라든지 또는 감찰에 대해서 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윤석열 총장이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원인을 길게 멀게 본다라면 저는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지금 최근 또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사건, 이 다 지금 정권을 향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이 정권을 향하고 있는 수사를 어떻게 회피해 갈 것이냐.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걸림돌이 되니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여권과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합작품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수사지휘권 행사가 지금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지휘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 빈도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2번이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검찰 역사상 수사지휘권이 추미애 장관 지정에 단 한 번 행사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에서 단 한 번 행사된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행사가 자주 되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가능하면은 서로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다 사이가 좋아서 또는 다 검찰 출신이어서 그래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때문에 서로가 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중립성이 이 정도 확보가 된 것인데 이걸 자주 행사하게 됨으로써 검찰 중립성이 여지없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법한 수사지휘입니다. 그것도. 위법한 수사지휘라는 것은 검찰정부 12조에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그 수사지휘권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거를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사 지휘를 했던 내용들, 개별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장의 처나 장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물러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권 수사를 막는 것이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기 가족 사건은 당연히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고 원칙적인 내용을 확인한 건데 그게 왜 정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스스로 항상 강조했던 최측근 윤대진과 관련된 사건도 좀 물러서 있어라. 그것도 사실은 회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 이제 처나 장모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개별적인 사안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총장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 검찰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는 수사지휘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외국의 검찰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검찰이 똑같은가? 권한이라든지 역할이 명백히 다르다는 건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지휘권 행사가 없어서 그만큼 그 덕분에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되었다. 아까 제가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도 들었지만 수사 지휘가 없었던, 그래서 조용했었던 검찰이 정말 중립적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정말 중립적이구나, 독립적이구나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저는 역사적 평가나 국민적 평가와도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검찰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 있다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중립적이고 독립적입니다. 20년 전에 비해서는 10년 전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점점 더 향상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처나 장모에 관한 부분,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격가지로 처나 장모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나 장모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시대적인 어떤 과제라든지 또는 그 시대와 현재 검찰의 관행이 정말로 맞지 않아서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대적인 사명으로 볼 때 이건 해야 된다. 이런데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이지 처나 장모 사건 손떼라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장관이 그건 흘러가는 얘기로 하더라도 이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본질적인 수사 지휘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돼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임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 때 저희 법사위에서 다뤄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김봉현 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이 있었죠. 그런데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고 언론도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당 정치인과 다른 코스로, 다른 절차로 보고가 됐고 실제로 그래서 야당 정치인이 관련됐었다는 걸 안 사람이 법무부와 대검을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봉현 씨가 자필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사건에 접근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사사무 보고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제가 다 살펴봐도 금융계좌가 아니라 통신까지 압수수색한 상태에서 보고하지 말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사건의 경우에도 저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옵티머스 관련된 사건도 지금 최근에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언론에 5억 정도를 조성해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돌렸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 당시에.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의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전파진흥원에서 제기했던 사건이 또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됐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현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니까 물러서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보고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라인을 거쳐서 꼭 보고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사라는 게 굉장히 은밀해야 되고 또 비밀성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선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장한테만 보고하고 중간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총장에게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보고가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서 총장한테 직보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건은 이미 계좌 추적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다라면은 계좌 추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공개적인 수사가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꼭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하게 충돌을 하면서 사실 과연 이 본질인 검찰개혁과 이 갈등이 얼마나 맞물려 있는 것인가, 또 이 갈등이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나 올바른 사법 시스템 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또는 권한 남용이 없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데 논의가 집중이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하고 총장이 싸움으로써 또는 싸우는 게 아니죠. 일방적인 공격이죠. 이거 지금 장관이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분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가지고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지난번 우리 그 조국 장관 사태 때 온 나라가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진영 논리 나눠져서 집회도 양쪽하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에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뭐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해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의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던 것이 제19 감싸기 그리고 제19 감싸기에서 파생되는 정관예우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개선이 돼야만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이 될 겁니다. 견제를 통한 권한남용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법 통과돼서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지금 국회가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 중립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처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한 식구처럼 돌아가는 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지시를 하거나 얘기할 때도 항상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도 그동안 있었던 제도와 시스템이 가동 안 되었었는데 가동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익숙지 않은 풍경들, 여러 소리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19 감사기라든지 정관예우 부분은요.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수사 지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대진, 한동훈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라. 그다음에 천하 장모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이라 하더라도 손을 떼라. 그다음에 옵티머스나 라임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정관 변호사 아들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영향받지 않고 수사해라. 사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수사 지휘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케이스로 보면 프레임으로 묶어서 보지 마시고요. 케이스로 보면 바로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의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법은 검찰보다도 더 권한을 남용하고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면 이건 전혀 동의를 국민들 모두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의 잘못된 조항들 또는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조항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 검찰 개혁의 바른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여당 쪽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금 그 상황은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에서 다른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공수처까지 갔는데요. 사실 예. 공수처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저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서 예. 근데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좀 묻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거치와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야당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박주민 의원님.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징계 절차에 따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아마 우리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을 아마 할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징계 절차가 끝나고 또 행정소송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죠. 그런데 총장은 대통령이 해임하고 싶어도 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기제 총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한 해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소송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법률상으로는 해임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해임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또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내세우고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속된 말로 하면 좀 비겁한 처사이고 좀 그 정치적인 표현을 하자면 책임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둘 다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둘 다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총장이 수용을 하고 내가 물러나겠다고 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예,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은 일단 물러나야 한다는 예. 생각이시고. 제가 좀 반박을 좀 해도 될까요? 대통령님이 지금 안 나서는 것이 뭐 비겁하다. 뭐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징계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이상 제 생각에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 절차가 진행돼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거기서 징계 의결이 되겠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징계 종류 중에 견책을 뺀 나머지 것을 하려면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결국 이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쯤에는 결국 대통령님의 결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 시스템과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스템을 가려면 행정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쪽을 계속 두고 이 갈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지금 대표님께서 국정조사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정치권에서 한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웃을 겁니다. 여기에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과연 징계받을 행위를 했는지 감찰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의 수사지휘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행사한 수사지휘권의 적법성 또 당부 이런 부분까지도 이 갈등 전체를 묶어서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나서서라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 추진해 봅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 부분은 좀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낙연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소송이 있으니까 이 방법은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대통령님이 일단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 뒤에 그 결정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시스템과 안 맞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것을 경험해 보거나 하면은 굉장히 사안이 정치적 쟁점화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우선은 그래서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징계 그리고 감찰의 결과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를 지켜보는 거는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차제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뭐 같은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 이낙연 대표가 이런 거 한번 던져본 것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오래 걸리면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행정소송으로는 임기 전에는 결론이 안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안 날 예.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일단 뭐 그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대제에 영향을 될 것이고. 줄 것이고요. 이 해결과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다시 청와대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청와대를 연결을 했는데 이틀째 침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직무 정지뿐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갈등이 이어졌지만 어떻게 명확한 입장은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직무 정지뿐 아니라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뭔가 갈등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보여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오히려 법에서 정한 프로세스대로 가야지 청와대가 나서서 중간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이것 또한 프로세스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해 왔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남은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찰과 또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법에서 정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의 갈등은 정상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 일정 정도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전 방식대로 또 청와대가 나설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대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좀 가고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대로 좀 정리되는 것,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이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계속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우리 법문상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총장을 지휘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앞에 일반적인 지휘감독 규정이 있음에도 사건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아주 예외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서 이 부분은 절제돼야 되고 행사가 자제돼야 되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간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만 있으면 돼요. 법무총장입니다.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검찰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들고요.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무리 지시죠. 그다음 이 지금 청와대에서 아까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 반부패 회의 때인가요?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력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수사지휘권 행사했습니다. 우리 그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지금 청와대의 지휘조차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계속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라면은 총리로서도 어떤 역할을 해볼 거 생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게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을 당부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임인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지휘는 예를 들어서 뭐 장모나 처에 대한 수사에서 물러나 있으라고 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지휘를 통해서야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총장의 태도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검찰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검찰 전체가 배우고 있을 겁니다. 내 식구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구나. 내 측근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발언권을 토론을 시작하면서 첫 발언권을 박주민 의원께 드렸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박형수 의원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 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의 근원에는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지금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공수처를 빨리 만들려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사건 이첩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을 모두 다 공수처로 가져와서 공수처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인식이 여권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50분 정도 반박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없습니까? 드려도 될까요? 한 20초 정도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데요. 공수처장 추천은 만약에 비토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행에 있는 상설특검법의 추천 절차하고 똑같게 됩니다. 또는 그거보다 더 중립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당은요, 그 상설특검법에 단 한 번도 문제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굉장히 특정 정파에 편중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법을 현재 공수처법을 만들 때 국민과 약속이 뭐냐면 야당에게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 비토권을 행사하니까 법을 바꾸겠다. 이건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 더 하면 안 될까요? 비토권을 야당에게 부여했던 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으라는 뜻이었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시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오용과 남용이고요. 어떤 제도든 오용이나 남용이 될 경우에는 개정을 합니다. 예.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그리고 국정조사 또 공수처 또 청와대의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토론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토론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박형수 의원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